3월 말 급락하고 4월 초 다시 반등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3월 초였죠. 하루 한 달 내내 이제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2월 달까지는 한국 증시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이었어요. 3월은 글로벌 기준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하락을 보였는데 4월 달 접어들어서도 아직까지 이제 영상을 함께하는 이 시간대 이란과 관련된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가장 시장에서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 주식 시장이 약한 것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5부제에서 2부제까지 이야기 다 나와 있고 처음에는 또 거의 공공 차량이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그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차량 같은 경우도 그만큼 이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주시장 관점에서도 어찌 보게 되면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하는 정부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라든지 유기름 수입에 의해서 나프타 수급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비상경제체제를 가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시장도 똑같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물 산업을 그대로 자본시장에 넣어둔 거잖아요. 그러면 실내로 그런 말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삼성전자나 하인스나 이런 기업의 주가가 뭐 20만 전자, 100만 전자 갔다가 많이 밀렸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볼 때 그냥 보면은 삼성전자가 무슨 반도체를 만든다. 그 반도체가 가격이 올라간다. 뭐 엔비디아와 뭐 어떤 협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주가 많이 갔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경제 위기, 실물 위기가 오게 되면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반도체를 만드는 가스가 뭔데 그 가스를 어디서 가져오는데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현재 4월달 증시 흐름 자체가 위기냐 기회냐고 본다면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중동 이슈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는 상당히 위기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깔끔하다의 그 전제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예를 드리게 되면 유가 쉽게 말해서 오일 수급 에 대한 뭔가의 플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한국으로 가는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는 오케이 해준다든지 또는 한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중동 이란산 원유가 온다고 해서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고 주시장마저도 실제적으로 중간중간에 3월 초중순은 약간 수혜 섹터 쪽으로 몰리는 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뭐 정유주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위협이 오다 보니까 주시장 관점에서는 점차 그 실제적으로 반사이익에 대한 섹터는 아주 지엽적이거나 단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느 새 순간 나도 모르게 R이라는 공포가 지금 글로벌 정치를 조금 덮고 있습니다. 바로 리세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큰 그림에서는 주식과 실물이 누가 보더라도 이 이슈 때문에는 기회라는 주가적인 매력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산업 전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위기도 공존하고 있다.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전쟁, 유가 환율, 외국인 매도 중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출발은 뭐 전쟁이 만들어낸 유가죠. 그 유가가 만들어낸 환율이 될 거고 그리고 환율이 만들어낸 외국인 매도가 되겠죠. 모든 게 연결고리입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쟁이 오르면서 전쟁 자체가 아시겠지만 중동 전쟁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유를 수송하는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라가 힘들 때 우리나라가 환율은 갑자기 왜 뛰냐고 묻는다면 환율은 우리나라가 뭔가 위기가 있을 때 많이 환율이 뛰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시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요즘에는 그런 빈도가 작은데 북한이 보통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제는 한번 찍고 맙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냥 잦다 보니까. 근데 그걸 좋은 건 아닌데요. 근데 그걸 할 때 보통 환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 그러면 중동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의 위기가 있고 나라의 위기가 있는 상태라면 어찌 보면 그 나라의 최장성, 경제 성장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제일 비관한 예로 휘발유 가격이 올랐잖아요. 우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건 어떤 거면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 이렇게 보면 되죠. 내가 밖에 멀리 나가고 싶어도 아마 집에서 사모님들이나 남편분들이 말릴 거예요. 야, 기름값들 어디 멀리 가. 그냥 집 근처에 놀아. 그럼 어떤 산업이 생기느냐. 그러면 저 멀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바닷가 좋은데 또는 경치 좋은 산에 조금 펜션이 있다든지 좋은 카페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갈 때 사람들이 이동이 없다 그러면은 쉽게 거기는 장사가 안 되겠죠. 그 장사가 안 되는 거를 더 쉽게 말하면 경기가 돈이 안 도는 거죠. 그 돈이 안 돈다는 건 아주 작은 밑바닥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 그 카페에다가 이렇게 뭐 물통이라든지 플라스틱 통이라든지 커피를 납품하는 기업들은 납품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분산돼 가지고 경기 부담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는 기승전 유가 하락이 첫 번째 이런 모든 불확실성을 내려놓는 시발점이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관점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흔들리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동 이슈, 유가 그리고 유가의 안정. 근데 안정에 대한 절대치는 제가 생각할 때 좀 고민해 볼 부분인데 전쟁이 발생하기
이제 2월 달 정도는 한 1년 동안 우리나라의 국제 유가가 대략 배럴당 WTI 우리가 말하는 서부 텍사스 경질유 기준 놓고 봤을 때는 대략 배럴당 65에서 70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발생을 했으니까 지금 100달러도 넘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휴전을 한다든지 종전했을 경우에 다시 60달러까지 내려오면 안정입니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을 발생하는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중동에 있는 많은 원유 정제 시설이라든지 발전 시설이 폭파가 되고 부상 아닌 이제 훼손이 됐기 때문에 헐당 자체가 훼손에 시간이 걸리니까 국제 유가의 레벨단은 전쟁 전 뭐 배럴당 60에서 70보다는 조금 높은 배럴당 한 7, 80 이상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걱정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이 종료가 되고 종식이 되고 휴전이 될 때 주시장은 어느 정도 빨리 조금 회복이 되긴 될 건데 실물 경제는 어쨌든 절대 유가의 레벨 자체가 조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격한 표현인데 분진이라는 게 있죠. 핵폭탄을 하게 되면은 폭발당하는 그 성광에서 사고 나는 것보다 그 후 분진 때문에 더 큰 피해를 가져가죠. 그런 걸로 조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우리가 견제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아내는 지금 흐름은 건강한 조정으로 봐야 하나요? 아직 불안한 신호로 봐야 하나요?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그 상황을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뭐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한 18만 원, 20만 원 기준으로 1100조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6, 700조 정도가 되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전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은 4천조 정도가 돼요. 4천조 조금 넘는데 뭐 이거는 이제 26년도 한 3월 말 4월 초 기준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지분의 상대적 가치는 지금 역대 한 최저치라는 30%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0%라고 단순히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이 4천조잖아요. 거기에 30%라면 외국인들의 지분의 가치는 1200조 정도가 갖고 있는 거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가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됐냐 하면 작년 10월 달부터 한 11월 달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살 때예요. 그래서 뭐 10만 전자도 만들고 그렇게 많이 만들었던데 올해 26년도 접어들어서 3월 달까지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한 55조 원 정도를 팔았어요.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거의 40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뭐 월간 금액,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한국 정치 사상 최대 매도가 되고요. 근데 이걸 이제 약간 계산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거꾸로 말하면은 시가총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시가총액에 대한 외국인 매도를 비율로 계산해 보면 이제 과거 3,000포인트 시절하고 6,000포인트 나눠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죠. 과거 해봤자 1년도 안 됐어요. 예,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 넘고 6,000 간 게 1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참고로 25년도 4월 달에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 3,000포인트 밑이었어요. 그 당시에 30%하고 이제 외국인의 가치가 1,200조라 그랬잖아요. 그럼 쉽게 말해서 1,200조가 600조가 1,200조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600조 중에서 한 50조를 팔았다 그러면 10% 정도를 팔았다 볼 수 있는데 1,200조에서 30조를 팔았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는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역으로 말하면 외국인은 실제적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 제가 전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이 맞긴 맞는데 하락을 부추기는 수급은 아닌 거 같나 그렇게 볼 수 있고 물론 3월 말에 한 6거래일 정도 집중적으로 매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막 2, 3조씩 매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 4일 연속 3월 마지막 거래에 빠지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막 5,000포인트도 위협하고 삼성전자가 일시적으로 17만 원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글로벌이 같이 약간 그건 저는 핑계라고 봤는데 3월 마지막 주에 우리나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한 가지가 무슨 구글, 아마존이죠. 구글에서 터보 퀀트라는 뭐 희한한 뭐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메모리가 뭐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이제 4월 차례 1분기 실적도 발표가 합니다만은 실제 기대치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반도체 현물 가격은 뭐냐면 실제로 주고받는 지금 현재 스팟 프라이스를 말하는데 일부 품목에서 2월 달부터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 주춤된 게 없잖아 있었을 때 그러한 이슈가 겹치면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2월 달에 한국 증시가 사상 최대를 보일 때가 뭐였냐면 고객 예탁금이 우리 여러분들 주식 주문 가능 금액 또는 국민연금, 연금 뭐 IRA, 연금 신탁 그런 거거든요. 그게 지금 100조를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한때 130조까지 갔다가 3월 달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외국인들이 흔히 많이 팔았으면은 그걸 누가 샀겠어요? 기관하고 개인인데 기관도 이제 연기금 있고 투신이 있을 건데 연기금과 투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적립식 펀드, 수익형 채권 이런 거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그 ETF 시장은 금융투자와 관련이 있는데 그게 다 받아준 거거든요. 물론 언제까지 이 체력을 유지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찌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무조건 내려간다
한다고 단정하기는 위험할 수가 있고,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강화되면, 매도하는 속도를 말하고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에 전체적인 이제 거래 대금 이런 걸 분석을 해봤을 때 하루에 뭐 2조 원 이상, 3조 원 이상이 2, 3일 정도 나오게 되면은 하락폭이 크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상승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보면 되는데, 아까 처음에 질문한 게 그거잖아요. 이게 단기적이냐 여전히 그럼 계속적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추세적으로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 테크주 AI 쪽 자금에서, 우리는 하드웨어란 말이에요. 하드웨어는 맞는데 실제적으로 글로벌 AI 쪽에서는 2월 달부터 약간의 버블 이야기 때문에 자금을 빼는 흔적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거는 외국인들이 35조를 팔고 50조를 파는 거는 단순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자산에 투입하는 모든 자산 자체에서 미국의 M7도 마찬가지고 빅테크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정치적인 뭐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외국인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볼 때 20조 팔고 이런 것 자체는 어찌보면 글로벌 동조하기 때문에, 이 동조화라는 관점에서 역으로 계산했을 때는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상승을 세를 보이기 전까지는 아마 한국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행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한번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은 버티고 어떤 종목은 더 크게 무너지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갈린다고 보시나요? 종목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해 봤는데, 이게 버블의 공포라는 책입니다. 이 자료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PPT를 한번 자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 장세라는 것 자체는 보통 시장이라는 게 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지수는 멈추다는데 종목들이 활발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식 경제학에서 다루는 버블의 구조학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이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명기란 게 작년으로 가만히 보면 작년도 한 8월 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도 8월 달에 인지기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냐면 9월 달 정도. 9월 달부터가 우리는 인지를 많이 못했어요. 우리는 못했어요. 기관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작년 9월인데 반도체 가격이, 현물 가격이 샥 올라가면서 쇼티지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달, 11월달 가면서 이제 언론이 주목을 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 이상하게 자꾸 반도체 가격이 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은 반도체 현물가 오르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10만 전자가 12만, 15만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어찌 보게 되면은 열광기라고 하는 우리 개인들이 설날 전후에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HBM 시장에 진출한다, 납입한다, 양산한다 하니까 2월 달에 팍 땡겨가지고 22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한테 없는 변수가 생기긴 생겼어요. 이 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있는 건데, 제가 갑자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이게 삼성전자나 HBM에 대한 이야기가 맞긴 맞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보는 거를 글자를 다 보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다 지워버리고, 만약에 종합주가수 시장이라면 아까 중간에 있는 열광기 구간에는 다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면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있는 반도체 전공정 기업들, 패키징 기업들 다 올라가요. 근데 1차 조정이 딱 나오고 나면 어떤 게 남냐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일단은 조금 더 직접적인 관련이 높은,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HBM 또는 패키징 또는 PCB 관련 이런 쪽으로만 살아남습니다. 뭐 시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같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이렇게 패키징, 뭐 우리가 말할 때 PCB 같은 것만 살았죠. 뭐 대덕전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안 부러지면 괜찮은데, 삼성이 부러지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부러지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소부장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반도체는 괜찮은데, 바이오나 다른 섹터 같은 경우 2차 전지도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보게 되면은 3월 달도 똑같은데요. 뭐 LNF라든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 몇 개 기업들은 주가 상당히 ESS 어쩌고 하면서 견조한데, 저 밑에 있던 옛날에 같이 올라갔다 23년도에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2, 3년 바닥 기던 종목들은 못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봤던 첫 번째 우리 퀘스천으로 넘어갔을 때 왜 이렇게 종목 장세나 이런 게 좀 덜 활발하냐 그러면, 장이 불안해서 그래요. 일단 형님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시장 관점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위기가 왔어요. 근데 한 명은 살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우리 어머님들, 너무 옛날 이야기인데, 시골에는 예전에 70년대에 조금 놀려볼까요? 너무 한 50년 전으로 자식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도 전후에 그 산하 확대 정책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인구가 많아야 된다. 인구는 국력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많이 낳는데 중요한 거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한 명만 학교를 보낸 거예요. 다 그렇진 않았지만. 주식도 똑같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고 장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 똘똘한 애를 뭐 장남이면 장남, 장녀면 장녀 또는 똘똘한 애만 밀어주고 다른 애들은 어떻게 보면 서포터가 되는 거죠. 아주 쉬운 예가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상당히 화랑이고 뭐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흐름 자체가 뭐 삼성전자든 또는 현대차 로봇도 같은 결이었을 건데 이런 기업들의 스토리가 빵빵하면서 그 기업들 주가가 치고 가면 로봇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이 1월달에 보시다시피 막 왁 갔는데 2, 3월달 접어들으면 생각보다 현대차나 모비스나 뭐 현대위아나 이런 기업들은 고점 대비해서 그냥 적당히 있는데 그때 1월달에 올라갔던 기업들은 많은 그 시가총액 작은 기업들은 2월달, 3월달에 꼼짝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메커니즘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살아나는지 아닌지는 어떤 신호를 보면 가장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이제 말해서 중기 투자가가 있을 거고 뭐 아니면 단기 투자가가 있을 거예요. 단기 투자가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손절 관리를 잘해요. 계좌 관리를 잘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단기 투자에 맞는 거예요. 단기 투자가의 가장 큰 장점이나 리스크 관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파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거고. 근데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본질적인 저한테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주식시장이 진짜 살아있는지 아닌지는 어떤 신호를 보면 되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시장 자체예요. 시장 자체. 시장 자체라는 게 그럼 여러분들이 지수 레벨이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말할 때 시장 흐름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결과 어찌 보면 가장 살아남아있는 신호예요. 근데 그걸 확인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올라가고 났을 때죠. 그러면 뭐 투자분들은 눌리거나 조정 때 사야지 다 올렸을 때 사면 뭐합니까? 거기서 이 두 가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단기 투자가는 중단기 이동평균선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보고 하시는 게 좋은데 중기 단기 이동평균선 여기서 단기는 보통 투자가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5일 이동평균선, 중기는 가장 많이 보는 20일 이동평균선. 근데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다면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5일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말하면 5일짜리니까 주봉이라 그래요. 하루에 만들어지는 빨간 양봉 1봉이면은 월화수목금 5일짜리가 주봉이에요. 그럼 주봉 자체가 양봉이라든지 우상향할 때가 그나마 시장 관점에서는 좋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빠질 때는 뭐 이것저것 해서 빠지는데 올라올 때는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온다는 말이죠.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질문도 마찬가지일 건데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야 장이 좋습니까? 라는 그 질문과 똑같은 논리예요. 절대치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어느 눈높이가 높아지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유가 100달러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그 변동성을 싫어하는 거고 그럼 신호라는 건 뭐냐 하면 야 정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했어요. 근데 유가가 안 떨어져요. 그럼 우리의 기준점은 뭡니까? 협상이 중요한 거야? 유가가 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바라보는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유가가 불안정한데 시장 자체가 자세를 잡으면 이거는 자세가 잡힌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시장은 어찌 보면 야 우리가 나침반을 캐가지고 N자는 북쪽이야. 그건 없어요. 그게 제가 강조시키고 드린 내용이에요. 나침반을 캤더니 E는 동쪽이고 W는 서쪽이고 S는 남쪽이 이게 아니에요. 뭐 아니란 말은 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 에너지가 어느 정도 시세 홍하는 각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수급도 붙여지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레벨은 없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환율이 1,500원보다 밑에 내려가면 좋냐?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기성전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그게 저는 오히려 가장 심플하다 봅니다. 일봉에서 양봉이 많고요. 빠지면 양봉이 많고 주봉에서 주간 기준으로 계속 저점을 상향하는 그런 관점으로 업황과 섹트에 대한 힘을 보시면 어떨까? 가장 이럴 때는 심플한 게 가장 정확하다는 관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계좌를 관리해야 할까요? 이제 투자분들이 이제 뭐 주식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힘든 장이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잖아요. 뭐 통제할 수 없는 변수 중에 가장 힘든 게 전쟁이에요. 물론 많은 것도 있습니다. 주식에 나와 있는 악재가 뭐 몇 가지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이미 아실 수가 있는데 코로나, 그건 이제 천연제 질병이라 그러죠. 그것도 예측이 안 되죠.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포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쟁. 몰라요. 어떻게 보게 되면 끝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차적인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전쟁이 갖고 있는 악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는 거고 전쟁의 종료는 보통 어느 일방이 뭐 옛날 중세시대나 그 이전이면 완전히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은 그게 전쟁이 끝났겠지만은 현대전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네, 침략의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것 자체는 아마 미국과의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이 크다 보면 투자가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좋을 때 많이 벌었던 수익을 금방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 겪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드는데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야 내가 지난달에 10% 수익 났어, 지지난달에 50% 수익 났어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거를 잃는 것도 금방인 게 주식 투자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잃어도 돼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돌매를 던질지 모르겠는데 대신 잃고 나서 그 잃은 원인을 명확하게 자기한테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할 거예요. 그게 가장 잘 기억해야 될 거고 계좌 관리라는 건 이미 내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장이 먼저 나와 있는 게 현실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이번에 장이 안 좋으니까 주식 줄이고 현금비 강화하고 만약에 주식을 살 때 평소시에 1,000만 원 샀으면은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네가 사고 싶은 것도 200만 원씩 5번 나눠 사 또는 전체 금액을 1,000만 원 샀으면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500만 원만 사.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왜 안 되죠? 근데 장구를 열어보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 손익이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그 잘했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힘들겠지만은 당연히 계좌 변동성이 크고 할 때는 일단은 과거에 내가 잘했던 거는 잊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는데 사람이 제일 흥분하기 쉬울 때가 뭐냐면 큰 수익을 냈을 때보다는 큰 손실을 발생했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1년 동안 2천만 원짜리 5천만 원 만들었어. 5천만 원짜리를 뭐 1억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2, 3일 만에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머리가 하얘진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때 올라오는 사람이 있고 계속 수렁터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올라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은 쉽니다. 쉬워요. 제일 어렵지만 쉬워요. 근데 가장 고세 영역입니다. 주식에 그렇게 손실이 나고 쉴 수 있다고? 일단 고세 이론적으로는 정리하고 가자고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 하면 거기다가 무리해서 빨리 내가 이런 손실을 복구하고자 무리한 매매를 하고 무리 안 하던 매매를 하고 본인이 원래 냉정하게 하던 사람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급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어려울 때 이제 감정 컨트롤이 제일 어려운데 그거는 가장 제가 권하는 팁은 무조건 비중을 줄이세요. 근데 비중을 줄이라는 게 이렇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매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뭐 반등시 현금 비중 강화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반등을 해야 현금을 유지하죠. 항상 보면 올라올 것 같은데 내가 한 매수가보다 올라오기 전에 빠져버리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한참 이 주식을 이제 우리 표현으로 물려있다 그래요. 손실 중에 있다가 본전됐는데 팔았더니 다음날부터 날아가면서 멘붕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모든 공통점은 인간이기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그거의 폭을 가장 좁힐 수 있는 거는 그거의 비중 축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에 익절던 그렇게 보면은 다시 원칙 원래 처음으로 가는 조금 나눠서 사고 나눠서 팔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특히나 손절도 익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 큰 결은 매매 사이즈를 줄이시라. 근데 줄이시는 것 자체를 무조건 손절하라는 말은 아니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줄이고 또 줄일 때 새로 사는 것도 원래 줄인 만큼만 사라. 마음속에 이미 야 내가 100에서 200을 만들어서 갑자기 200이 다시 150이 됐어. 그럼 그 150을 가지고 내가 200을 빨리 만들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은 시장이 허용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려간 속도가 만약에 10이 걸렸다면, 열흘이 걸렸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이걸 회복하는 데는 최소한 20일 이상, 2배 이상이 걸리겠구나. 그렇게 마음가짐을 다져보시면 기가 막히게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확 빠졌을 때는 빨리 올라오는데 확 빠졌다가 3월달 정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여러분들 한번 일봉 한번 눌러보세요. 확 빠지니까 올라왔다가 또 빠지니까 올라왔다가 하다가 확 빠지니까 휙 계좌도 똑같아요. 그걸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악재 속에서 한국 증시가 유독 더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환율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환율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겨울 건데요. 우리나라 국가별 산업의 수출 구조를 잠깐 공부를 하고 가죠. 미국은 전 세계 이제 GDP 그 1위 국가죠. 미국은 전체 경제의 70%가 소비예요. 경제라는 게 우리가 경제 성장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론에서 GDP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게 네 가지 크게 주요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가 C, 컨슈머, 소비가 있고요. 하나가 I, 인베스트먼트, 기업 투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G, 정부 지출. 우리가 말하면 우리나라도 전 4월 달에 또 추경 편성 해가지고 뭐 유가 지원금 지원한다 그러잖아요. 그 추경 있거든. 마지막이 XM이 있어요. XM이 뭐냐면은 X가 수출이고 M이 수입입니다. 이 네 가지 항목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판단하는데 미국은 C가 제일 높아요. 70%. 그래서 미국은 뭐가 중요하면 금리 정책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되게 이해하기 쉽죠. 미국은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따라가는 건 있지만.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요. 거의 아마 60, 70%될 거예요. 경제 내에서. 왜 그러냐면 쉽게 생각해보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에서 멈춰 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중국은 어떠냐? 내수가 15억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정히 수출도 합니다만 수출 다 막혔는걸? 하지만 한국보다는 중국은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내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환율의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수출이 이제 하수출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수출하니까 환율 올라가면은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맞긴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의 이제 최선석. 실제 수출은 수출 빼기 수입이잖아요. 그 대신 환율 올라가게 되면은 좋은 건 수출했으니까 좋게 볼 수는 있는데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서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게 중기적으로 상승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 원 환율은 IMF 이후로 1,500원 가지고 이야기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환율 자체가 약세로 가는 구간에 있거든요.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 교환 환율이 개념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달러의 강세 이런 거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절대 레벨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절대 레벨을 주식시장에서 신경을 안 쓰지만은 실제 실물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유독 같은 악재 내에서도 글로벌 증시 이슈가 발생할 때 높은 이유는 수출 비중이 높은 외환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크기 때문이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이 최근 한국 증시에서 강하게 팔고 있는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같은 논리죠.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주식을 살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쉬운 예로 아직 SK 하이닉스가 올해 26년도 1분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국에다가 주식 예탁 정서 DR 상장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거잖아요. 그럼 미국 투자가나 글로벌 투자가들이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연간 200조 이야기 나오니까 200조 보는 회사가 없어요. 그것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니까 많은 투자가들이 그만큼 한국 주식에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미국에 상장돼 있으면 미국에 쪄 있는 거 주식 사면 돼요. 달러로 사가지고 달러로 계산하면 되는데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죠? 달러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러를 샀는데 지금 환율이 올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실제적으로 내가 달러의 가치가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 버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갖고 오면은 달러가 원화보다 가치가 높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가실 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강할 때 똑같은 물가라도 싸 보이는 거예요.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릴까요? 면세점, 해외여행을 갈 때 내가 면세점에서 남편분 넥타이라든지 여자친구 핸드백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다른 선글라스라든지 이런 거 하나 살려고 그래도 환율이 1,300원 할 때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사는 것보다 쌌는데 1,500원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면세라는 것 자체인데. 예, 그런 관점을 보시게 되면 그걸 주시장 관점에 놓고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은 30%가 안 됩니다만은 4천조 중에서 1,200조를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율이 올라버려서 환율이 10% 올랐으면은 120조의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든 거예요. 1,400원에서 1,540원이 가면 환율이 10%가 오른 거예요. 그럼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달러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10%가 손해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노출 자체가 가장 이 외국인의 매도를 좀 자극한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까요? 환율이 높아진 이유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유인지 아니면 해외 이슈인지. 일단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외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인상한다 하더라. 그러면 달러가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할 거고 아니면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더라. 그러면 금리 인상하고 환율은 같은 방향입니다. 강세입니다. 그건 잘 기억하시고 한 가지 요건 이제 각주가인데 금리하고 환율은 같은 방향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 강세,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 강세,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하면 엔화 약세. 옛날에 우리가 엔저라는 게 같은 내용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달러 약세 이렇게 보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왜냐하면 금리 이게 좀 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0.5% 정도 됐죠. 기준금리가 환율 때문에 인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가지고 원래도 우리도 인하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환율 때문에 이제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를 많이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분들도 이게 환율이 높은 것 자체가 단순한 놓고 보면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요 환율이 높으니까 항공주, 대한항공이나 항공주들 비행기 안 뜨겠네. 여행주들이 망했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비행기를 못 뜬단 말이에요. 제트료가 제일 비싸니까. 그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환율이 높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식을 많이 사지 않겠네. 오히려 갖고 있는 걸 팔 확률도 높겠네. 무조건 팔진 않겠지만은 만약에 요만한 악재가 나왔을 때 환율이 낮았다면은 요만큼만 팔 건데 환율이 높다면 이만큼 팔겠네. 그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초반에 절대 레벨을 통과할 때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레벨이란 건 뭐냐면 나디요. 1,400원, 1,500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몇 년 내 최고가다. 몇 년 내 최고가다. 그 처음 돌파할 때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환율이 쭉쭉쭉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1,500원, 1,600원. 근데 이렇게 100원 단위는 너무 큰데요. 한 50원 단위로 끊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임계치에 갈 때는 주시장도 안 좋고 되게 경계하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역으로 말하면 수혜주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서 수혜를 보는 섹터가 뭐가 있을까 찾게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론 쪽에 갖고 물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됐다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뭐 수출 비중 높은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는 90%가 넘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반도체, 조선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은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환율 이퀄 주식시장은 불안, 가장 원칙적인 답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겠습니다.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는 시장은 보통 어떤 신호가 먼저 나오나요? 외국인이 아무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도 지금 현재 48%까지 내려가 있고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지분율도 30%가 안 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식시장을 계속 매수해 주는 것 자체가 시장의 건전성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 주식 한 작년도 연말과 연초까지만 해도 한국, 대만, 일본 쪽으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이머징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자금의 그 유출입을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25년도 거의 연말부터 연초까지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 정시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모펀드 부실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붕괴, 가상화폐가 많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실내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지금 7만 달러, 올해 1년 내내 지금 상반기 주 7만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아마 여러 헤지펀드라든지 기존펀드들이 기존의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되면서 일정 부분 주식을 파는 그런 관점으로 왔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어째 돌아올지는 저는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외국인 매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우리가 후행 지표라 볼 수 있거든요. 지금 26년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신호들은 너무 많이 떠 있어요. 가장 많이 떠 있는 신호가 뭐냐면 글로벌 장기물 국채의 금리가 사상 최고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내로 미국의 장기물 국채의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은 한 중기물 정도 되고요. 30년물, 만기가 30년 정도가 보통 장기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미국 주택 그 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으로 보는 게 10년짜리 만기물 금리입니다. 그게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은 작년도 여름 같은 경우는 4% 밑에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4.4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글로벌 주식 투자나 실물 경제 관점에서 글로벌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국채 금리라는 건 거꾸로 말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금리와 채권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글로벌 주식시장에 주는 침체 신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1년에 채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전자산 이야기하잖아요. 특히나 미국 재무부 빌, 미 트레저리 빌 같은 경우는 안전채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조그마한 건설회사 채권을 갖고 있으면은 이는 부실해요. 언제 부도날지 모르니까. 근데 미국 재무부 그 독수리가 있는 그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달러를 갖고 있는 건 안전자산이군요. 근데 안전자리 10년짜리 채권이 연 4%를 준대요. 아니 5%를. 근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금 2%밖에 안 돼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주식을 팔고 경제성장률, 회사가 2% 성장하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4% 안전한 원금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원금 보장이 되는 4%를 사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결과적으로 채권 금리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물론 섹터마다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폭발적인 매수세는 오히려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게 가장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예를 들어볼게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국채 금리 올라갔다는 거 쉽게 말해서 국채 발행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국채 발행을 많을 때 정부에서 국채를 많이 찍어낸 거죠. 그럼 정부에서 왜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 국채를 많이 찍었을까? 우리 포함 말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뭐냐면 경기 부양책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본도 26년도가 새로운 정권이죠. 가이치 정권이죠. 막대한 그 재정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5년도에 780조 원의 26년도 예산을 통과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현 정부 입장에 놓고 봤을 때 생각보다 많다는 말은 또 정치적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빼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매년 국채,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이너스 나라예요. 참 나라가 돌아가니 신기한데 미국이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국채 발행 자체가 높아지는 것 국채 금리의 상승세의 첫 번째 원인이 되고요. 그는 재정 정책과 관련된 거고 거기에 변수를 준 게 바로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제 비용이 많이 들게 생긴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국채금리와 관련된 게 금리 정책인데 비용이 유가가 올라버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못하겠죠. 금리 인하를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금리 인상에 베팅하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은 채권의 매력도를 높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리잖아요. 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를 올려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많이 쌓여 있는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각국의 재정 확대 정책,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로 실제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속도가 지연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자체가 공존한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하창봉이라고 합니다. 유튜브 주식 클래스 하창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이제 하나의 컨텐츠를 또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밤 10시,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주중의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주요 이벤트, 인사이트, 그 다음에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날 밤 10시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주요 이벤트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니까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클래스 하창봉 또 저 이름 또는 주식 클래스를 입력하시게 되면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셔서 많은 컨텐츠도 함께 하시고 항상 그냥 가시면 안 되겠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